자, 이번 시간에 그제 봤습니까? 그제 본 거기 서울시 통신 이론에 대해서 그냥 기출문제 풀이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 마지막 시험은 기출풀이를 잘 안 했는데 혹시 공무원에 도움될 것 같아 가지고요, 이게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하는 거니까 참고만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서울시 문제가 공무원 문제하고 그래도 유사한 경향이 많으니까 공부하실 때, 공무원 준비하실 때 꼭 좀 정리를 하고 가시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여기 나왔던 단어들은 그래도 정리를 해놓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요. 델타 함수에 대한 다음 수식들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하는데, 일단 이건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델타 함수에서 이런 형태, 델타에 2t-1 이런 얼마예요? 여기는 이건 이거하고 똑같은 것은 델타에 2에 t-2분의 1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델타 t가 얼마일 때요? 2분의 1인 시점에서 임펄스 함수가 되고, 그리고 델타는 AT는 뭐 하고 똑같은 건 뭐였죠? A분의 1의 델타 T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값은 2분의 1의 델타의 T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거하고 같은 값인 거죠. 그래서 같은 값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델타 T라고 나와 있는 얘는요, 얘는 델타 T가 있을 때 델타 T가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에 이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있는 이런 구조니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전체적으로 델타 함수가 1만큼 올라가는 높이가 있고 마이너스 1로 유지되어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식이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은, 이걸 그림을 그리면 얘는 분명히 이거잖아요. 그죠? t가 2분의 1일 때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거든요. 높이도 2분의 1이 돼요. 이런 그림이니까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완전 다른 그런 형태의 그림이니까 1번은 확실하게 틀렸다. 그래서 보자마자 1번 탁 찍고 답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이거 좀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델타 함수에서 컨볼루션을 하는 것과 이런 형태들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얘는 분명히 델타의 t-2하고 xt의 곱일 때는 t가 2일 때만 의미 있는 값을 가지니까 t가 2일 때 집어넣으니까 x2예요. 근데 여기는 컨볼루션이 아니라 곱일 때는 이 뒤에 게 그대로 살아남았죠. 그죠? 샘플링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해서 사용했던 거고요. 이제 얘하고 얘는 이제 둘 다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델타 t-2의 xt, 이제 적분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 역시 t가 2일 때만 의미 있는 값을 가지는데, 이건 그럼 상수가 돼가지고 적분 구간 밖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델타 t의 dt는 1이기 때문에 여기는 남는 게 x이다 라고 이렇게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t가 뭐일 때만요? 0일 때만 의미 있는 값을 가지니까 x 대신에 0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건 델타 함수에 대한 이런 개념들은 맨날 했던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안 했구나. 자, 이 임펄스 함수의 특성 해가지고요, 우리 델타 t하고 xt는 t가 0일 때니까 0 집어넣은 그런 형태. 그래서 그때 0이 이 구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건 좀 주의를 해줘야 될 거고, 델타 t는 t가 0이 아닐 때는 0이고 t가 0일 때는 무한대다. 델타 함수의 특성이고, 그죠? 델타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다 하면 1이 되더라. 그리고 델타 함수는 우함수더라 라는 이런 특성들 맨날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델타 t에서 ut를 미분하면 델타 t고 델타 t를 적분하면 ut가 된다 라는 이런 관계. 그리고 샘플링 이론에서 xt하고 델타 t는 역시 t가 0일 때의 의미 있는 값을 가지니까 x0의 델타 t가 되고, 이게 t가 t0일 때의 의미를 가지는 거니까 xt0의 델타 t-t0다.
샘플링 할 때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특정 신호를 뽑아낼 때 쓰는 거. 시프팅이라고 했죠, 그걸. XT에 델타 T를 하면, 이렇게 하면 역시 T가 0일 때니까 0일 항목만 뽑아내더라. T 이꼴 T0니까 여기 T 대신에 T0를 집어넣는 것만 목표 나오더라. 이런 내용들 좀 구별하자고 했죠, 그죠? 그리고 델타 함수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보시면 되고, 그죠? 예, 컨볼루션 한 것은 얘하고 똑같으니까 이런 개념이 되고, 그래서 이 둘을 컨볼루션 하면 XT하고 델타 T 마이너스 T0를 하면 X의 T 마이너스 T0가 이렇게 되는 꼴이다 라는 것도 좀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스케일링 특성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델타의 AT가 되면 A분의 1의 델타 T 이런 형식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나왔던 형태는 이 형태죠, 그죠? 그래서 이 T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던 것은 지금 이제 이게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A 묶어내면요, T 플러스 A분의 B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런 형태니까 A는 분모로 가니까 A분의 1의 델타에 T 플러스 A분의 B라는 이런 형식을 적을 수 있더라.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거 딱 5초 문제입니다. 맞췄어요? 금방 안 풀어봤어요? 여기는? 여기는? 근데 맞는 건 어떻게 알아요? 언제요? 아니, 시험도 안 봤다면서. 어제 풀어봤고. 여기는 맞췄어요? 이건 딱 보자마자 이거 싱크 제곱, 그죠?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삼각형 형태의 함수가 나올 때 우리 계속 시험 문제 풀어봐서 알지만 모의고사도 몇 번 해봤고요. 이런 삼각형 모양이 나오면 싱크 제곱. 그래서 싱크 제곱이고, 이런 것들 한번 미분하면요, 요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이런 꼴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요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해서 싱크 제곱 형식이 나오는 것을 증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숙제로도 내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문제 나오자마자 이거 싱크 제곱의 형태가 되더라 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퓨리에 변환하면. 그래서 그러면 싱크 제곱이 되니까 펄스 폭이 뭐고요? T죠, 그죠? 펄스 폭이 T가 되니까 싱크 함수는 뭐가 되고요? T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싱크 제곱이 되니까 이런 형식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니까 최초로 0이 되는 지점은 어쨌든 싱크든 싱크 제곱이든 얼마일 때요? 펄스 폭의 역수일 때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 그림은 진폭이 A고 폭이 2T인 삼각 신호를 XT를 나타낸 것이다. 신호 XT의 퓨리의 변환을 XF라고 할 때 XF가 0이 되는 XF 값이 0이 되는 지점은 여기 하는데 T분의 1, T분의 2, T분의 3 이런 것들이 될 건데, 이때 최소 주파수는 얼마냐 라고 되니까 T분의 1이다. 이런 내용을 바로 캐치를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이런 예제도 있었고 해석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기호를 이렇게 적는다고 했죠. 이건 축 이름은 T고 타워는 여기 값이 타워고, 여기는 보통 A를 많이 썼죠. A를 썼고, 여기서 A 이런 형태, 트라이앵글 형태의 신호고 타워분의 T 라는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이거에 대한 퓨리에 변환한 거 해가지고 우리 이 둘을 컨볼루션 하면, 이거 오타라고 했습니다, 책에서. 컨볼루션 하면 지금 이제 이런 형태의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컨볼루션 하면서 이게 나오니까 얘를 시간 영역에서 컨볼루션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뭐가 되고요? 곱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의 주파수 영역은 싱크죠, 그죠? 얘도 주파수 영역이 뭐야? 싱크고. 그러면 싱크에 곱을 하는 거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뭐가 된다? 싱크 제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던 그 내용들 한번 좀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그래서 어쨌든 타워 싱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타워 제곱 싱크의 이런 형태가 싱크 제곱 형식이 나온다 라고 했던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타오분의 1이 타오일 때 타오분의 1이라는 이런 값을 가지더라라는 것 정도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일 때는 이게 타오일 때는 여긴 타오예요. 이게 A가 되면요, 여기는 A 타오예요. A 타오 형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 정도는 봐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자마자 시험장에서는 이 과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저런 사각 형태의 그림이 될 때는 싱크 제곱이다 라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면 답을 낼 수 있더라. 3번은요, dBm은 10로그 10의 1mW에 대한 P, 실제 P로 정의되며, 이 1mW의 기준 전력 대비 수신 신호의 전력 P를 dB 스케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보통 dBm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이때 수신 신호의 전력이 기지국과 측정 장비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래서 수신 전력이 기지국과 측정 장비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죠? 반비례하니까 반비례한다고 가정을 하자. 만약 기지국에서 1m 떨어진 점, 이 점에서 신호를 수신했더니 이 수신 전력이 30dBm인 거죠. 그러면 30dBm이란 말은 얼마예요? 1W죠, 그죠? 그래서 1W가 수신됐다. 그럼 이때 동일 기지국에서 거리가 몇 메다요? 100m가 되면 거리가 100배 됐어요. 그러면 수신 전력의 크기는 비례한다. R 제곱분의 1이죠, 그죠? 그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이건 거리가 100배가 됐으니까 전력의 크기는 10,000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건 전력이 10,000분의 1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1W가 10,000분의 1이 됐으니까 몇 W가 될 건데 라고 하니까 0.1mW가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클라이언트 프로세스에서 웹 브라우저하고 서브 프로세스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포트 번호가 필요하다. 자, 이런 포트 번호라는 건 OSI 7레이어의 몇 개 층이요? 포트 번호는 7레이어의 4개층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4개층이구나 라는 거. IP가 나오면 3개층이고, 그죠? 맥 어드레스 나오면 2개층이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니까 이 포트 번호에 대한 개념이라서 4개층이다. 이 포트 번호를 패킷 헤드에 포함하고 있는 프로토콜, 4개층 프로토콜이죠, 그죠? 그래서 4개층 프로토콜이고, 그럼 여기서 4개층과 관련된 프로토콜이 뭔데? UDP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FTP는 응용 계층이고, 그죠? 그 다음에 ARP는 3계층, 그 다음에 UDP는 4계층, IP도 3계층. 이렇게 되니까 쓸 게 UDP밖에 없는 거죠, 그죠? TCP하고 UDP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보고, 문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X는 A, B, C, D 중 한 값을 아래 주어진 확률 분포로 가지는 랜덤 변수이다. 자, 이런 랜덤 변수래요. 이때 이 A는 지금 이제 2분의 1이고, B는 3분의 1이고, C는 24분의 3이고, D는 24분의 1이다. 다 합치면 얼마죠? 24분의 12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1 하니까 1 되나요? 다 더하면 1 되나요? 그래서 지금 다 더하면 확률이 1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다. 이때 하나의 글자 단위의 호프만 부호로 부호하는 경우에 부호의 하나의 글자당 평균 길이는 얼마냐? 그래서 평균 길이요. 시그마 뭐야? PI의 LI죠, 그죠? 그래서 이거 엔트로피 개념하고 같이 많이 요즘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PI의 LI다. 그러면 지금 이제 확률이 2분의 1짜리인 A하고 B는 3분의 1짜리, C는 얼마요? 24분의 3짜리, D는 24분의 1짜리.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24분의 4짜리. 이거 더하면
24분의 12짜리. 그럼 이거하고 같은 크기니까 같은 크기는 올렸다고 가정을 하면 1이다. 그죠? 그러면 이거 심볼 추정해 줄 때 1, 0, 뭐 위에 게 1, 아래 게 0, 반대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0, 1로 할까요? 0, 1, 0, 1, 0, 1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A라는 부호는요. A라는 부호는 그냥 1이네요. 그죠? B라는 부호는요. B라는 부호는 0, 0이고 그죠? C라는 부호는 0, 1, 0이고 D라는 부호는 0, 1,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코드 할당한다. 이거 국가직 언제 기출이죠? 근래에 이게 이런 기출이 나왔던 것 같은데 국가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뭐 이런 기출이 근래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으니까 아 작년에 국회직인가요?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이런 모양이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게 한 비트짜리라는 거죠. 확률에다가 LI가 1비트라는 거고 이건 2비트고 이건 3비트고 이건 3비트니까 그럼 평균 부호 길이는요. 평균 부호 길이는 확률이 2분의 1이고 1비트짜리 확률이 3분의 1이고 2비트짜리 확률이 24분의 3이고 3비트짜리 확률이 24분의 1이고 3비트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24분의 이건 2분의 1이니까 12 이건 3분의 2니까 16인가요? 그래서 8 해주면 되니까 24분의 1로 통분한 거니까 16 이건 9 이건 12 3 합쳐서 12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요? 24 36 그래서 24에다가 16이니까 40 그래서 24분의 40 약분시킬 수 있는데 그냥 이대로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놔둔 거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것들 근래에 좀 봤던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군무원 시험에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정리 잘 해주시고 군무원 시험 문제는 4번도 꽤 중요한 것 같아요. 4번도 꽤 중요하니까 정리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근래에 많이 봤던 유형이죠. 그죠? 맞췄나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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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생성행렬 G에 메시지 벡터 M을 곱하여 부호 C를 아래와 같이 생성한다. 이게 지금 이제 생성 방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형태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많이 봤습니다. M3, M2, M1, M0에다가 페리티 1, 2, 3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이죠. 근데 페리티 이쪽 페리티는요. 1번, 2번, 3번을 봐서 확인한다. 이쪽 페리티는 2번, 3번, 4번에 있는 비트 수를 확인한다. 이쪽 페리티는 1번, 2번, 4번 위치에 있는 페리티 비트를 적용해서 확인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면요. 이게 100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M3만 1이기 때문에 M3에 해당되는 지금 이제 이 순서가 여기서 M3죠. 그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자리에 해당되는 1이 되는 여기는 1의 개수가 1개고 그죠? 1개고 1, 0, 0이잖아요. 이 자리는 1이 없고 이 자리는 1이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1의 개수를 짝수계로 만들어 주려면 그러니까 이거하고 포함된 데이터에서 1의 개수를 짝수계 만들려면 지금 이제 여기는 1을 집어넣어 주면 된다. 그래서 지금 1000이라는 C 메시지 1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여기 페리티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에 있는 페리티는 1의 개수가 몇 개요? 홀수계니까 1
그 다음에 두 번째 페리티는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에 있는 것은 1의 개수가 짝수개죠. 이거 0이니까 짝수개입니다. 그럼 여기 0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페리티는 1번, 2번, 4번이니까 1번, 2번, 4번. 1의 개수가 역시 홀수개니까 1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메시지 1이 이제 코드 1으로 바뀔 때는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코드 2. 메시지 2가 이겁니다. 0001. 0001이 메시지 2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페리티는 역시 1번, 2번, 3번일 때는 0.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일 때는 1의 개수가 1개니까 1. 그 다음에 1번, 2번, 4번도 1의 개수가 1개니까 1. 이렇게 해주는 게 코드 2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 1과 코드 2가 만들어지더라. 근래 이런 문제 많이 봤고요. 최근에 공무원 시험 문제도 이게 나온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코드 생성하는 것도 나온 적이 있고 하니까 이거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요, 서울시 문제하고 공무원 문제는 많이 유사합니다. 많이 유사하니까 일단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은 꼭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밍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차이 나는 1의 개수가 몇 개 있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1개, 2개, 3개, 4개. 그죠? 그래서 4개 다 해밍 거리가 그래서 4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해밍 거리 4다라는 거 정도 체크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쪽은 프린터 있어요? 아니, 문제 시험 본 문제 가져왔나요? 안 가져왔나요? 그거 안 썼나? 그리고 앞으로 오세요. 그 뒤에 앉지 말고. 여기 있네, 이 자리. 거부감 있어요? 자, 7번입니다. 아날로그 통신 방식인 AM과 FM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옳지 않는 것, 참 이런 건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주 나오는데 어쨌든 AM 방식에서 전송하고자 하는 기저대역의 메시지 신호의 진폭에 따라서 고주파 대역의 전송 신호의 진폭이 바뀐다. 그래서 AM은 신호의 진폭에 의해서 변조電파의 진폭이 바뀌죠. 그죠? 이건 그림을 안 그려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 FM 방식에서 전송하는 고주파 대역의 전송 신호의 진폭에는 전송하고자 하는 기저대역의 메시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주파 대역이라는 말 이 자체, 이건 변조電파죠. 그죠? 변조電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FM에서는 변조電파에서는 진폭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주파수의 변화는 있지만 진폭의 변화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변조된 파의 진폭에는 기저대역 메시지하고 전혀 무관한 형태더라. AM이야 당연히 변조된 파의 진폭에 이런 원신호의 형태가 남아있죠. 그죠? 남아있는데 반해서. 그래서 원신호는 여기 기저대역 메시지, 이 기저대역의 메시지, 이건 원신호를 이야기하는 거고, 고주파 대역의 전송신호라고 하는 것은 변조된 파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보면서 이것만 확인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FM 방식에서 전송에 필요한 최소 대역폭은 전송하고자 하는 기저대역 신호의 대역폭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BW는 뭐야? EFM 플러스 E 델타 F거든요. 그죠? 근데 이 델타 F가 뭐고요? K의 F, 그 비례상수 M, 우리 보통 M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M은 FM분의 뭐야? 델타 F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럼 여기에 이게 이런 형식이 되니까 EFM에 1 플러스 MFM, 그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 대역폭은 기저대역 신호죠. 그죠? 전송에 필요한 최소 대역폭은 전송하고자 하는 기저대역 신호의 대역폭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을 수 있죠? 그래서 맞을 수 있다. AM 방식에서 전송에 필요한 최소 대역폭은, AM에서는 BW는 얼마요? 그냥 EFM이 일반적인 거고, 이제 AM 중에서도 싱글 사이드 밴드를 하면 그냥 FM이죠. 그죠?
그래서 FM인데 어쨌든 기저대역 신호의 대역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말도 아니다. 자, 여기요. 이 문제 맞춰서 틀렸어요. 이 사람이요. 여기는 안 풀어봤어요 아직. 자,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다중접속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FDM 방식은 각 사용자별로 다른 주파수를 할당하고 각 사용자들은 할당된 주파수 자원을 사용하여 동시에 신호를 전송한다. FDM이라는 것은 사용자별로 주파수가 서로 다른 애를 동시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동시에 보낸다. 각 사용자들은 할당된 주파수 자원을 사용하여 여러 명이 동시에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게 FDM이다. 그 다음에 TDMA 방식은 각 사용자별로 다른 시간 슬롯을 할당을 하고 각 사용자들은 할당된 시간 슬롯을 이용하여 신호를 전송한다. 이때 다른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로 전송할 수 있다. 이건 그 시간 동안은 내가 다 쓰는 주파수니까. 그 시간 동안은 내 주파수를 다 쓰니까 동일한 주파수를 쓸 수는 있죠. 그죠?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하는 게 TDMA더라. CDMA 방식은 각 사용자별로 다른 코드를 할당을 하고 각 사용자들은 할당된 코드를 사용하여 신호를 전송한다. 이때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하고 동일한 시간 자원을 서로 공유하면서 사용을 한다. 다 사용하면서 쓴다. 맞죠? 그죠? OFDM 방식은 FDMA하고 비슷한 방식이지만 FDMA와는 달리 사용자별로 다른 직교 수요를 할당하여 사용자를 구분한다. 이건 왜 틀렸어요? 네? 이거 네? 이건 OFDM은 분명히 반송파 간의 직교성 유지는 확실해요. 그래서 반송파 간의 직교성이 유지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사용자별로 다른 직교 수요를 할당하여 사용자를 구분한다. 이건 PM 코드예요. RC 코드 같은 그런 코드로서 사용자 구분을 할 때 직교성 코드를 사용한다. CDMA 관련된 내용입니다. OFDM은 아니고요. 그렇죠? OFDM은 그냥 캐리어 간의 간섭을 없애기 위해서 직교성을 쓰는 것 뿐이고 사용자하고 다른 사용자하고 쓰려면 다른 사용자는 이 주파수 대역을 쓰면 나는 이 주파수 대역을 쓰고 사용자마다 다른 주파수 대역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캐리어 간의 직교성이지 이 직교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PM 코드에 관련된 사용자 구분 코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건 CDMA 관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용어 선택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CDMA를 이야기하는 건지 OFDM을 이야기하는 건지. 9번입니다. 대역폭이 지금 이제 100kHz인 잡음이 없는 채널로 1Mbps의 신호를 전송하려고 할 때 최소 몇 개의 레벨로 나누어서 전송이 가능한가? 이건 답이 뭐든가요? 이거 채널 용량 일반적인 채널 용량 C는 BW의 로그 2의 1 플러스 SN 이걸 하려고 하니까 안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잡음이 없고 뭔가 할 수 없는 채. 그래서 여기에 잡음이 없는 채널 이렇게 나올 때는 이런 공식이 아니라 C는 뭐야? 2BW의 로그 2의 M 이런 형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서 대역폭이 얼마야? 100km 채널은 1000km 하니까 2 곱하기 200km 하고 1000km니까 이 값이 뭐가 돼야 되고 5가 돼야 되고 그러면 M은 얼마가 돼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2의 5성 32가지 레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몇 개의 레벨 M을 물어봤죠? 그래서 몇 개의 레벨로 나눠야 되냐 라고 물어봤으니까요. 그래서 샤논하고 나이키스트
이론하고 이거 채널 용량 구하는 관계 두 가지 좀 구별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스 코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스 코딩요. 그래서 호프만 코딩은 가변 길이를 가지는 코드를 생성한다. 라고 했는데, 호프만 코드는 가변 길이를 가지는 코드. 보통 아까 전에도 해봤죠? 이 확률 설정해가지고 확률별로 이렇게 정의해놓고 이렇게 올려서 확률이 큰 것은 짧게, 그죠? 작은 것은 길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가변 길이를 가지는 코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호프만 코드는 이걸 가진다.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호프만 코딩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스 문자의 발생 확률을 미리 알아야 된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A는 2분의 1, B는 3분의 1, C는 24분의 3, D는 24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확률을 미리 알고 그걸 코딩해서 적용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용시키니까 미리 알아야 된다. 호프만 코딩을 적용하는 경우에 모든 소스 문자의 발생 확률이 같을 때 소스 인코딩된 코드의 평균 비트 수가 항상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거, 그죠? 평균 비트 수가 최대가 되는 이런 형태가 확률이 같을 때, 확률이 어느 건 많이 나오고 어느 건 적게 나오면 엔트로피가 최소가 되더라, 그죠? 작아지는 관점이 되더라. 그래서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경우는 모든 애들의 확률이 같을 때, 이건 맨날 등장하는 시험 문제예요. 문제의 폼을 약간 바꿔서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틀렸죠, 그죠? 호프만 코딩을 적용하는 경우에 서로 다른 소스 문자가 동일한 비트 수를 갖는 코드로 인코딩 될 수 있더라. 아까 전에 C라는 것은 24분의 3이고 D라는 것은 24분의 1이었는데 코드는 아까 전에 010인가요? 하여튼 01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둘 다 3비트로 나타났어요. 얘도 3비트, 얘도 3비트. 이게 호프만 코딩을 적용할 경우에 서로 다른 소스 문자가, 이 C하고 D는 서로 소스 문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데 같은 비트 수를 갖는 코드로 인코딩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건 이론하면서 많이 했던 겁니다. 무선 채널에서 채널의 특성이 균일한 주파수상에서 이 대역폭을 우리가 일관성 대역폭, 우리 코히어런트 대역폭, 상관 대역이라고 했죠, 그죠? 상관 대역폭. 이건 주파수 특성이 변하지 않는, 특성이 일정한 대역의 넓이를 상관 대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상관 대역을 설명할 때 항상 했던 게 뭐예요? 딜레이 스프레드죠, 그죠? 지연 확산. 그래서 TD라는 지연 확산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연 확산 TD의 역수죠, 그죠? TDV는 1이 우리는 BC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 대역에 대한, 지연 확산에 대한 역수로서 나타나는 상관 대역.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도플러 확산이죠. BD죠, 그죠? FD라고 하는데 BD요. 도플러 확산에 대해서 있으면 걔에 대한 특성으로서 나타나는 게 상관 뭐예요? 상관 시간이라고 했고, 이게 TC죠. TC라고 했고, 역시 BD분의 1이 TC다 라고 했고, 이건 채널의 무슨 특성? 시분산 특성. 이건 채널 자체가 변하는 채널의 무슨 특성이요? 시변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매개 변수가 된다 라고 해가지고 상관 대역과 상관 시간, 아니면 딜레이 스프레드하고 도플러 스프레드, 이런 두 가지 관계. 그래서 채널이 빠르게 움직일 때, 시간적으로 빠르게 변동을 할 때 나타나는 특성은 이렇게 측정을 했고, 이게 채널의 분산 특성을 나타낼 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관 대역폭이
신호가 가지고 있는 대역폭보다 상관 대역이 크면 주파수 비선택적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호 대역이 상관 대역폭보다 이게 더 커지면, 신호 대역이 더 커지면 우리는 주파수에 대해서 선택적인 특성이 나타나더라 라고 했던 주파수 선택적 채널. 이건 시간 선택적, 시간 비선택적인데, 시간 선택적, 시간 비선택적을 잘 안 쓰고 이건 패스트 페이딩, 슬로우 페이딩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더 많이 쓰더라. 그래서 지금 무선 채널의 특성이 균일한 주파수상에서의 대역폭을 일관성 대역폭이라고 하는데, 상관 대역폭이라고 하는데, 이 상관 대역폭과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채널 특성, 얘의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채널 특성, 이게 뭐라고요? 지금 현재 딜레이 스프레드죠, 그죠? 그래서 반비례 가지는 채널 특성은 뭐냐라고 합니까? 딜레이 스프레드다. 단 균일하다는 의미는 주파수 문이 근사적으로 동일한 채널 이덕을 가진다는 그런 뜻이더라. 딜레이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진짜요, 요 정도까지 나올 줄은 사실 생각을 잘 안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은 아까워요. 이 단어를 평상시에 좀 이야기를 할 걸이라는 단어. 우리가 OFDM 이야기 나오면요, OFDM 나오면 항상 기지국에서 단말로 갈 때는, 이 기지국에서 단말로 갈 때는 다중화할 때, 다운 접속할 때 OFDM을 쓴다고 했죠, 그죠? 이걸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단말에서 기지국으로 보낼 때는 이 OFDMA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높은 PAPR이 있습니다. 그래서 PAPR이 크기 때문에 얘는 전력 소모가 많아서 단말기는 이게 충전해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큰 전력 소모를 사용하기는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지 않고 단말에서 기지국으로 갈 때는 뭘 쓴다고요? 싱글 캐리어 방식의 FDMA 방식을 쓴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 자체가 싱글 캐리어 방식의 FDMA 방식이 어떻게 생겼는데? 라고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림으로는 자주 봤어요. 자주 봤는데 우리가 자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지국에서 단말로 가는 것은 무슨 링커? 기지국에서 단말로 가는 건 무슨 링커요? 다운링커, 순방향이었죠, 그죠? 그래서 다운링크가 OFDM이라는 건 확실해요. 근데 단말에서 기지국으로 올라가는 게 업링크였잖아요, 그죠? 업링크가 OFDMA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뭐라고요? SCFDMA죠, 그죠? 그래서 SCFDMA인데 그 단어가 없어요. 그게 있었으면 아마 다 맞췄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맞췄나요? 어떻게 맞췄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냥 탁 해줬으면 되는데 맞았나요? 그래도 어렵고 잘 맞췄네요.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DFT에 스프레드 OFDM 이런 단어를 쓴대요. 근데 그게 원래 이거 없이 그냥 시리얼 2패를, 신호가 들어오면 시리얼 2패를 해가지고 IFFT에서 전송하는 게 일반적인 FDM이라면 이 앞쪽에 DFT요, 디스크리트 프리에 트랜스폼이라는 이런 DFT를 하나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쓸 때 실제로 우리가 OFDM의 병렬 캐리어 개수는 M개라고 한다면요, 여기 개수는 약간 모자란 K개를 써요. K개를 써가지고 얘 한 번 더 섞어가지고 얘를 구동시키는 이런 방식을 쓰면 이게 캐리어가 이게 날아갈 때 FDMA처럼 돼가지고요, 이게 OFDM 방식의 문제점인 PAPR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써서 사용을 한다. 사실 수업하면서도 이거 몇 번 써서 그림은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런 그림을 사용하는 FDMA를 싱글 캐리어 이런 방식의 OFDM을 싱글 캐리어 방식의 FDMA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원래 들어오는 신호가요, 변조해서 이렇게 전송을 할 때 이 DFT를 한번 쓰고 IFFT를 해서 전송을 하는 이런 형식을 쓴다라고 했고, DFT를 쓸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DFT 스프레딩
프로바이더 해가지고 로우 PAPR입니다. 그래서 로우 PAPR로서 싱글 캐리어 FDMA 방식의 웨이브 폼을 만들어낸다라고 해가지고 얘를 써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이죠? 수신까지 이렇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서 보니까 어쨌든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해서 DFT를 해서 이 싱글 캐리어 FDMA 방식, 여기서 매핑을 할 때 싱글 캐리어 FDMA가 될 수 있게끔 해서 뒤에 IFFT를 적용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쓴다고 하니까 이런 형식을 써서 하면 PAPR을 줄일 수 있어가지고 항상 DFT를 써서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싱글 캐리어 FDMA 방식이 이런 거다라는 것 정도만 그냥 의미적으로만 봐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맞췄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자, 13번. 네, 이건 맞춰야지, 그죠? 뜬금없는 IoT 나오면, 이건 4세대 이동통신에서 핵심으로 맨날 나왔던 거니까, 5세대니까 아니겠지 하고 맞춰야 됩니다. 혹시 맞췄나요? 틀렸나요? 여기는? 틀렸나요? 여기는? 자, 빨리 와가지고 안 풀어보고 뭐 했어요? 자,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 나오면 항상 그거 답 아니라고 했잖아. 자, 5세대 이동통신요. 이제 5세대 이동통신의 표준이 정해지고 있고 막 하는데 아마 이 문제요. 맞춘 사람 이번에 좀 될 거예요. 근데 그 맞춘 사람의 대부분이 면접 준비한 사람들이죠. 국가직 합격해가지고 열심히 면접 준비한 친구들은 이거 면접 준비하다 보면 5세대 이동통신은 필수거든요. 열심히 나오니까 이제 나오는데 이제 우리 시험에도 5세대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5세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알아서 봐두세요. 5세대 이동통신은 IMT, 우리 IMT 2000은 3세대고, 그죠? 3세대에 관련된 거고, 2010 정도가 4세대였잖아요. 그죠? LTE가 나오는 게 2010년을 기반으로 이렇게 사용했고, 2008년 정도인가요? 그래서 4세대가 되고, 이제 2020년에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한 게, 이제 이 IMT 2020입니다. 이게 5세대 이동통신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IMT 2020에 등장하는 중요한 키워드가요, 지금 이제는 Enhanced Mobile Broadband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MBB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 해가지고 MMTC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저지연 형식이죠. 그죠? 고신뢰성의 저지연인데 URLLC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식이 대표적인 형태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Enhanced Mobile Broadband인가요? 핸드인가요? 우리 책에 뭘로 나왔죠? 밴드라고 나왔죠? 이게 오타겠죠, 밑에 게. 시험 문제에서 브로드밴드입니다, 당연히. 여기 또 B라고 적혀있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속입니다. 고속의 대용량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일단은 5세대 이동통신은 고속이 돼야 되고 대용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로 지칭하면서 4K, 8K, 그 다음에 홀로그램이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 등을 구현 활용할 수 있고, 관련 기술로는 대용량 데이터의 송수신이라든지 비디오 캐싱 및 압축 기술 등이 사용되는 것. 이게 지금 이제 EMBB래요. EMBB 형식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MNTC요. MNTC는 지금 이제 여기 그림으로 보니까 뭐 이상한 것들이네요. 그죠? 이게 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카트, 집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고밀집이고요. 매시브 머신이라는 게 규모가 큰, 그죠? 그러니까 기계 장치들이 여러 개, 많은, 단말기가 예전에는 뭐 100개까지 수용을 했다면 지금 100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수용한다
하는 그런 말이겠죠. 그죠? 하나의 기준이. 그래서, 매시브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해서 일단은 고밀집입니다. 고밀집의 고에너지 효율을 가진 이런 경우는 검침이라든지 농업, 빌딩, 물류 등에 적용되는 이 USN이죠. 센스 네트워크와 관련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센스 네트워크와 관련된 건데 3세대, 4세대의 그 센스 네트워크를 훨씬 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센스 네트워크에서는 하나의 기지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개수가 적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개수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규모가 지금 현재 MMTC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URLLC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낮은 일단 지연 시간이죠. low latency입니다. 저지연이죠. 그래서 초연결, 뭐 저지연, 요즘 거기 손흥민 나와가지고 선전할 때도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신뢰성입니다. 울트라 릴라이어블. 고신뢰수죠, 그죠? 엄청난 신뢰성을 가진, 고안정성을 가진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URLLC는 자율주행차, 이거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거니까 자율주행차, 공장 자동화, 원격 의료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술들이더라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문제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 좀 하고 가세요. 그래서 책 같은 거 보니까 5G에 사용해가지고요. EMBB였나요? EMBB, Enhancement Mobile Broadband라고 했던 EMBB 쪽에서 사용하는 것들. 아주 고속의 대용량이죠. 그죠? 대용량 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MMTC였나요? 아까 전에 MMTC 쪽 사용되는 거. 뭐 스마트 시티하고 관련된 게 가장 대표적인 거더라. 그래서 헬스 같은 것도 이런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URLLC였나요? URLLC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여기 고신뢰성과 저지연 뭐 이런 형태에 관련된 것으로 실시간으로 하고, 의료 같은 경우 그죠? 의료 같은 것은 진짜 지연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했을 때 그대로 동작이 돼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자율주행차 뭐 이런 쪽이 대표적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다 이야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IMT 2020의 5G의 후보 기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 네트워크의 고밀도화 해가지고 단위 면적당 네트워크 용량을 증가시켜서 항공의 폭발적인 트래픽 증가를 수용할 수 있게 하더라. 그리고 대규모 안테나 시스템, 매시브 미모입니다. 그래서 기지국에서 수십 혹은 수백 개의 안테나를 장착하여 동일 자원으로 수십 명의 사용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하더라. 그리고 전이중은 당연한 거겠죠, 그죠? 산업의 한계에 따른 무선 링크 전송량의 증가를 목표로 해서 전이중 전송 방식을 연구하더라. 그리고 비직교 다중 접속을 할 수 있는 형식을 쓰더래요. 셀의 용량 증대 달성을 위해서 후보 기술로서 동일한 시간, 주파수, 그다음에 공간 자원상에서 2대 이상의 단말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여 주파수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그리고 초광대역. 현재 20메가보다 1000배나 큰 수십 기가 정도의 데이터 전송을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약간 뜬구름 잡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술이 대용량이면서, 그죠? 용량 증대 기술과 그 다음에 하나 나오는 게 뭐예요? 저지연이죠. 그래서 저지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로우 레이턴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지연 형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지연의 고신뢰성 무선 전송. 5G의 주요 서비스인 실시간 게임이라든지 실감형 통신, 뭐 원격 의료, 원격 제어를 위한 저지연의 고신뢰 무선 전송이 필요하더라. 이게 요즘 어쨌든 초연결이라고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하여튼 그런 형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지연입니다. 대용량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LTE 시스템에 대비 10분의 1로 줄어든 아주 작은 지연 시간을 나타나더라. 단말기에 네트워킹 해가지고 5G에서 단말기 통신은 공공안전은 물론
IoT를 포함한 상용 서비스 제공으로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예측하더라라는 것을 하는 것은 앞으로의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5G하고 4G하고 비교. 지금 이제 최대 전송 속도는요. 4G에서는 1GBps였다면 여기는 얼마요? 20GBps 정도. 그 다음에 이용자의 체감 전송 속도는요. 체감 전송 속도는 보통 4G에서는 10Mbps라고 많이 하거든요. 10Mbps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는 100에서 1000Mbps 정도 된다. 그리고 주파수 효율성은요. 주파수 효율성은 4G에 비해서 3배 정도 커지게끔 한다. 그리고 고속 이동성은요. 시속 350 KTX죠, 그죠? KTX에서도 통신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하더라. 라는데 이제 그보다 더 높은 속도인 500메가 속도로 달려도 통신이 가능하게끔 하더라. 전송 지연은 4G에서 한 10분의 1로 감소한 이런 형태의 지연이더라. 최대 기기 연결수. 매시브 머신이잖아요, 그죠? 매시브 머신이 여기서는 몇 개요? 1km 제곱 평방미터당, 평방키로당. 그래서 1km 제곱당 10의 5승계의 기계까지 수용했는데 10배나 큰 10의 6승배. 10의 5승하고 10의 6승배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더라.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역시 한 4G에 한 100배 정도 더 크게끔 하더라. 면적당 데이터 처리 용량은 역시 0.1메가, 1제곱미터당 0.1Mbps였다면 10Mbps더라. 라고 해가지고 초고용량입니다. 저지연이라는 이런 요소로서 5G 기술이 이제 계속 이용되고 있더라. 라는 거고, 이 그림은 4G하고 5G의 이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은 이거 많이 본 그림이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거 가끔씩 게임 TV 같은 거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선수 비교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는데 축구, 저는 피파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축구 게임 같은 거 보니까 이런 그림 많이 안 나오나요? 어쨌든 비교를 해놨는데 아까 전에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뭐요? 최대 전송 속도죠. 그러면 여기에 피크 데이터 레이, 최대 전송 속도는 4G는 1이라고 했으면 5G는 20.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4G는 1GBp 했을 때 5G는 20GB다 라는 것을 이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ITU인가요? ITU 그 사이트에서 제공해 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사용자 전송 속도죠, 그죠? 사용자에서 체감하는 전송 속도, 사용자가 체감하는 전송 속도, 그런 내용이고요. 스펙트럼 효율성, 모빌리티,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으니까, 레이턴시도. 이 레이턴시가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저지연이라는 게, 그죠? 저지연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G에 대한 개념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은 좀 공부하고 가세요. 내일 모레 시험 나올 때도 이제 이런 것들이 한번 언급되고 나면 아마 이번에 들어간 이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들이 공무원에도 갔을 겁니다. 갔을 거니까 거기에 고르는 사람이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5G에 대한 개념들 조금은 체크하고 가세요.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4번입니다. FM 신호의 수신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FM 신호 수신기. 뭐가 있어야 되죠? 네? 로페스 필터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요? 왜요? 우리 프리앰프 시스라는 거 하고, 그죠? 디앰프 시스. 프리앰프 시스는 무슨 회로가 필요한데요? 미분기인가요? 그러면 디앰프 시스는요? 적분기가 사용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모든 수신기는 원 신호를 수신하려면요, 로페스 필터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적분기의 구성이 로페스 필터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고요? 디앰프 시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모든 수신기에서 음성 신호를 복원해내려면 로페스 필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로페스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 같아요. 자, 백색 잡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거. 이것도 참 많이 봤죠, 그죠? 그래서 맨날 봤던 내용들이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자기 상관함수는 델타 함수로 표현된다. 맞나요? 델타 함수로 표현된다. 무한대의 평균 전력을 갖는다. 백색 잡음은 평균 전력이 무한대다. 전력 밀도 스펙트럼에 다니는 와트 퍼 헬츠고요. 과시광선 대역만의 전자기파 성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다 존재한다. 뭐 이걸 틀리진 않았을 것 같고. 자, 이건 모르죠, 그죠? 이 내용은 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한번 공부는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하고 가시고 제가 이 내용과 관련된 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하고 관련된 것은 카페에 적정 부분에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 자료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보고 적어도 군무원 준비하는 사람은 정독을 한번 딱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TCP의 혼잡 제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혼잡 회피 상태에서는요. 혼잡 윈도우를 지수적으로 키워서 혼잡에 대비하더라 라고 아니라 이건 그냥 가산 증가라고 해서 더하기를 합니다. 지수적인 증가가 아니라 그냥 더하기를 해서 합니다. 플러스 1씩 증가하는 거지 2배, 4배, 8배, 16배 이렇게 증가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혼잡 회피 상태에서는 트래픽 제어 중에서 혼잡 회피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혼잡 제어 할 때 혼잡 회피 상태에서는 혼잡 윈도우를 지수적으로 키워서 혼잡에 대비하더라. 이 느린 시작 상태.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지수적으로 증가를 통해서 혼잡 윈도우를 증가시킵니다. 증가시키는데 이 혼잡 회피 상태로 들어가면 가산 증가라고 해요. 지수 증가가 아니고요. 그리고 TCP 혼잡 제어에서 이미 수신한 ACK하고 동일한 번호의 ACK가 3번 이상 수신되면 혼잡한 상황으로 판단하더라. 그래서 혼잡 제어할 때 혼잡 상황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2가지를 많이 쓰는데 그 첫 번째가 기다려도 대답이 안 올 때. 그러니까 단문이 와야 되는데 단문이 안 올 때 혼잡 제어다. 혼잡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는요. 같은 이거 12번을 보내라. 12번을 보내라. 좀 못 받았으니까 보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때 이게 혼잡 상황으로서 이렇게 판단하더라는 거죠. 못 받아서 다시 재전송 요구를 하고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TCP의 혼잡 제어에서 이미 수신한 ACK하고 동일한 번호의 ACK가 3번 이상 수신되면 혼잡한 상황으로 판단하더라. 그 다음에 리노 TCP에서는 ACK 도착 전에 타임아웃 상황이 이게 타임아웃이 지금 이제 얘하고 같은 혼잡 상황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다렸는데 단문이 안 올 때. 그게 타임아웃이거든요. 이게 뭔가 ACK가 오든지 뭔가를 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고 지금 이제 있으면 그게 혼잡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게 타임아웃이 발생한 겁니다. 이 타임아웃 상황이 발생하면 동일 번호의 ACK를 연속 수신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혼잡으로 해석한다. 이 동일한 번호의 ACK를 연속 수신하는 것, 이게 이건 거예요. 수신한 ACK하고 동일한 번호의 ACK를 3번 이상 수신하는 것. 이게 이 경우인데 이 2가지 타임아웃이 걸린 경우하고 ACK가 3번 오는 경우는 ACK가 온다는 말은 그래도 슬로가 약간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ACK를 보내진 신호가 도착을 안 하면 슬로의 상태가 아주 꽉 막혔다라는 그런 형태로 해석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이런 단어 자체가 꽤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단어에서 이거 역시 작년에 우리 군무원의 시험 문제가 딱 패턴이 이런 문제였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용어 자체 키워드는 알지만 그다음부터는 세부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그런 형태의 문제로 나왔거든요. 문제로 나왔으니까 이게 올해도 아마 이런 수준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몇 문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트래픽 제어하고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가상회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그냥 체크해 놓고 그걸 좀 보고 와 주셔야 될 겁니다.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린 시작이라는 이런 슬로우 스타트라는 이런 내용이 있죠. 그죠? 느린 시작, 슬로우 스타트 알고리즘은 혼잡 윈도우의 크기는 최대 세그먼트 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 이때 MSS는
최대 세그먼트 크기는 연결 설정 과정 동안 동일한 이름의 옵션을 사용하여 협상이 되더라. 이 알고리즘의 이름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알고리즘은 천천히 시작되지만 지수적으로 증가하더라. 그래서 아까 전에 느린 슬로우 스타트를 할 때는요, 지수적 증가를 통해서 혼잡 빈도를 증가시키더라 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에 그림을 보면 되는데요. 어쨌든 RWND라는 것과 CWND가 있는데 이게 윈도우 사이즈예요. 리시브 가능한 윈도우 사이즈. 뭐 이런 형태가 되고요. CWN은 송신하는 그런 형태의 윈도우 크기.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런 RWND는 CWND보다 훨씬 크다고 가정을 하고 송신자의 윈도우 크기는 CWND와 같더라. 그래서 동일한 크기의 세그먼트하고 최대 세그먼트 크기 바이트를 운반한다고 가정하고 사용을 하더라.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뭐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내는 윈도우 사이즈가 지금 이제 1개예요. 1개인데 이걸 보냈어요. 보내면 잘 왔죠? 잘 왔으니까 ACK를 보내요. 그러면 ACK를 보냈으니까 그러면 잘 갔으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1개를 보냈는데 지금은 몇 개를 보내더라고요? 2개를 보내요. 2개를 보냈는데 역시 잘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몇 개 보낸다고요? 3개가 아니라 지수적으로요. 1, 2, 4, 8 이런 식으로 4개를 보내고 그럼 4개가 잘 갔으면 8개 보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윈도우 사이즈 개수를 지금 이제 잘 왔다는 말은 혼잡이 있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혼잡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혼잡이 없을 때 이렇게 윈도우 사이즈 개수를 지수적으로 쭉 키워나가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슬로우 스타트 형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잡을 회피하는 방식에서는요, 느린 시작 알고리즘에서 혼잡 윈도우의 크기는 지수적으로 증가하더라. 근데 혼잡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수 형태로 증가하는 그 속도를 낮춰야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혼잡 회피를 하기 위해서는요, 혼잡 회피를 할 때는 TCP는 CWND가 지수적이 아닌 가산적으로 증가하는 혼잡 회피 알고리즘을 중요하더라. 그래서 혼잡을 회피할 때는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가면 거기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처음에 증가할 때는 지수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어느 높이까지 갈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일씩 증가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주어진 숫자만큼만 증가시켜보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혼잡 윈도우 크기가 어떻게 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건데 이게 4개까지는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느린 슬로우 스타트 해가지고 어느 개수까지 오면 이 개수까지 온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제 혼잡 회피를 하기 위해서요, 4개를 보내보고 제대로 갔으면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해서 5개 보내보고 또 제대로 왔으면 6개 보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혼잡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예방하더라 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 의해서 나온 게 이 개념이니까 이건 알아서 좀 정의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건 자료를 한번 읽어 보시고 그 자료에 이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번입니다. IPv4의 주소 113.45.235/28이 속한 네트워크의 주소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보통 197이라는 이 단어를 딱 보자마자 클래스 뭐야? C거든요. 클래스 C인데 이 슬래시 28이 있으면 클래스 C라는 것은 8비트, 8비트, 8비트는 주소고, 그죠? 마지막은 호스트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24예요. 주소 공간이 24거든요. 근데 주소 공간이 24인데 지금은 슬래시 28을 적었다는 말은요, 주소 공간을 이 서브 캐리어 서브 네팅을 해가지고요, 마지막에 클래스 C의 4비트까지 주소 공간으로 잡고, 거기 뭐죠? 네트워크로 잡고 호스트의 개수는 이걸로만 취급하게끔 하는 이런 방식을 쓴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 호스트가 있는 A의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얼마냐라고 하니까 네트워크 어드레스는 요까지는 보고 요 네 자리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뒤에는 호스트니까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197은 이진수로 안 바꿔도 되죠? 213도 안 바꿔도 돼요. 그 다음에 45도 안 바꿔도 되는데 235는요. 235는 128 더하기 64 더하기 32 이거 더하면 얼마요? 이게 190이고요. 224죠. 여기다가 16을 더하면 235를 넘어버리죠. 안 되니까 여기는 128, 64, 32, 16은 안 해도 되죠. 그러면 224니까 11이 남나요? 그러면 8, 4, 2, 1 하는 이거잖아요, 이거죠. 그럼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호스트가 되는 거죠. 호스트가 되고 이까지가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브넷 마스크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255. 네 가지니까 이까지 다 하면 여기 16 하면 240이죠. 이 240은 서브넷 마스크예요. 서브넷 마스크인데 지금은 이 호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네트워크 어드레스는 1110-0000 이게 네트워크 어드레스죠,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어드레스고 그러면 이 네트워크 어드레스는 얼만데? 라고 하니까 19인가요? 아닌데 24인가요? 그래서 24. 그래서 24다. 그래서 오해로 편한 문제인데요. 편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거고 이게 많이 안 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림의 회선부와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요. 1010111001 딱 보니까 뭐예요? AMI죠. 1일 때는 교대로 반전하고 0일 때는 0레벨을 유지하더라. 3원 부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원 부호더라. 이건 대역폭 효율이 좋았죠, 그죠? 그게 대역폭이 넓어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직류 신호 제거되고, 그죠? 그리고 이 신호 자체에서 뭐가 있더라고요? 오류 검출 기능이 있더라 라는 거고. 근데 이 신호의 단점은 0 신호가 연속일 때, 0이 연속일 때 타이밍 추출이 힘들어지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 AMI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으로 싹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세 개의 진폭값을 갖는다. 일단은 플러스 VCC하고 0과 마이너스 1. 이건 세 배의 진폭값을 갖는다는 보다는 세 개의 레벨을 갖는다. 그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번갈아 사용되더라. 교대로 반전되더라. 주파수 스펙트럼은 DC 성분이 없더라. DC 제거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0과 1이 같은 확률로 전송될 때 단극 NRG보다 넓은 대역폭이 필요하다라가 아니라 이건 최소 대역폭이 필요한 거죠, 그죠? 가장 적은 대역폭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0과 1이 교대로 반복되면요, 0, 1, 0, 1, 0, 1, 0, 1, 0, 1, 0 이렇게 되는 게 단극 NRG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극 NRG인데 이걸 뭘로 쓰면요? 이거 AMI로 쓰면 1, 0, 1, 0, 1, 0, 1, 0, 1, 0, 1, 0 하면 이렇게 하면요. 이 단극 NRG에서는 이런 주기가 나와요. 그 주기가 이만큼 돼요. 근데 AMI에서는요. AMI에서는 이런 주기가 나와요. 기본 주파수가 이게 돼요. 주기가 어떻게 돼요? 넓어지니까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좁아져요. 그래서 이게 주파수 최소 대역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역폭이 좁아진다라는 게 이 AMI의 특성이죠, 그죠? 그래서 대역폭이 좁아질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니까 이런 것들은 알아서 봐두시고요. 자, YC 부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
왈시 코드 하면 CDMA에서 그죠? 뭐요? 기지국이 단말한테 내려줄 때 뭘 구분하기 위해서요? 사용자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죠? 사용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채널 구분. 이게 파일럿 채널인지, 그 다음에 뭐요? 트래픽 채널인지, 싱크 채널인지, 페이징 채널인지, 이런 것 채널 구분하고 사용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 이 단말이 기지국에서 보낼 때 사용자 구분은 PM 코드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왈시4는 이렇게 사용되더라. 왈시 테이블에서 임의의 서로 다른 두 개의 행은 항상 직규했죠. 왈시 코드가 직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의 n 형태의 길이를 가진다. 왈시 코드는요 2, 4, 8, 16, 32 이것만 있었습니다. PM 코드는 2의 n승 빼기 1이 PM 코드지만 왈시 코드는 64, 왈시 64를 해가지고 2의 n성 형태의 길이를 가진다. 단말에서 기지국으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지국에서 단말로 보낼 때 그 사용자 구분도 하고, 그죠? 트래픽 채널이니까 사용자 구분도 하고, 페이징 채널인지 싱크 채널인지 트래픽 채널인지 이런 것들을 파일럿 채널인지 구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지국이 단말로 보낼 때 사용됐던 그런 코드였다. 코드 중에는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 때 0일 때요 0, 0, 0, 1 이렇게 딱 잘라서 이건 같고 이건 반대고, 그리고 또 확장할 때 0, 0, 0, 1, 0, 0, 0, 1, 1, 1, 1, 0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잘라서 봐도 여기하고 여기는 같고 여기하고 여기는 같고 여기하고 여기는 반전이고 여기하고 여기는 반전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코드 중에서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게 반복되는 것과 두 번 반복되는 것과 그리고 얘의 반전된 값이 나오는 것, 이런 식으로 코드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을 보고 왈시 코드를 한번 그려보고 하다 보면 이건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얘가 이해지수로 나타나는 건 확실하죠? 우리 1개, 2개, 4개, 8개, 16개, 32개, 64개. 그래서 왈시는 보통 64로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이다. 자, 가상회선망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상회선은 이거부터 보면요. 4번부터 보면 설정 이후에는 IP 주소 대신에 가상회선 식별자를 통해서 라우팅을 한다. 그래서 처음에 링크 확립을 하고 그 길을 통해서만 가는 게 가상회선이잖아요, 그죠? 가상회선이니까 그 길을 통해서 가게끔 하니까 IP 주소 처음에 딱 주소 설정을 해가지고 하면 링크 확립이 딱 돼가지고 그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식별자, 가상회선 식별자를 통해서 그냥 사용을 하다 보니까 IP를 읽지 않아도 갈 수 있게끔 터널링 기능을 좀 가질 수 있게끔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조금 어렵더라도 맞는다는 겁니다. 패키지 도착하는 순서는요 보내는 순서하고 동일하다. 이건 회선일 때는 무조건이죠. 회선일 때는 먼저 보내는 애가 먼저 도착하지, 그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길로만 가다 보니까 나중 보내는 애가 먼저 도착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회선일 때는, 이 회선망일 때는 무조건 이 조건은 성립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상회선 식별자는 스위치를 지날 때마다 다른 값을 가진다. 이것도 하나 그림을 가져올 걸, 이건 그림을 안 가져왔네요. 이 프린트는 나중에 프린트는 한번 좀 보세요. 이것도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뭐 알아서 봐주시고요. 이 프린트를 보면 여기요. 여기 535페이지라고 적혀 있는 부분 보세요. 535페이지의 아래 그림을 보면 지금 이제 1번으로 들어갔죠, 그죠? 그럼 첫 번째 R1이 라우트고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스위치인데 스위치로 들어오는 그 포트 번호가 1번이죠. 1번 포트에서 그다음에 라벨 14라고 되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2번 경로로 갈 때는 3번 포트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죠? 포트 번호를 3번 포트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1번 포트를 들어와서 라벨 얼마고 3번 포트를 통해서 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위치를 지날 때마다 이 포트 번호는 이렇게 변경이 되거든요. 변경이 되니까 이게 식별자들의 변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상회선 식별자는 스위치를 지날 때마다 이렇게 포트 번호라는 이런 것들을 바꿔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스위치를 지날 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송되는 모든 패킷들이 동일한 시간 지연을 갖는다라는 거. 이건 말도 안 되고, 그죠? 앞에가 좀 지연되면 지연될 수도 있고, 뭐, 라우트가 좀 바쁘면 지연될 수도 있고, 좀 라우트가 여유가 있으면 빨리 갈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 지연 시간이 같다는 말은 말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고, 그래서 답은 1번 형식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게 서울시 기출 문제인데요. 서울시 기출 문제 통신 문제 중에서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다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엄청나게 어렵다는 느낌은 안 들면서도 그냥 생각할 게 좀 많았던 그런 문제 같습니다. 시간을 좀 전략해서 써야 되는데 시간이 좀 모자랐을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분명히 여유가 있었으면 풀 시간도 많아가지고 고득점을 받았을 건데요. 이게 시험장에서 이번에 특히 영어가 좀 어려웠다고 했거든요. 영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문제 풀면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이거 정신을 못 챙겼으면 많이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걱정이 돼가지고 원래 풀이 계획이 없었는데 걱정이 돼서 그냥 풀이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수업을 했거든요. 자, 아무튼 서울시 기출 문제가 요랬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정리 좀 잘 해가지고 이 유사하게 나오는 것들은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통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